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으로 459페이지의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함께 보십니다. 양가로 2번 함께 보십니다.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공사 현장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봐놓습니다. 여기 안전관리 예치금은 공사 착공신고 시에 건축주가 부도 파산하게 되면 현장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장에 대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예치금을 착공신고하는 때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이런 안전관리 예치금의 경우에는 민간만 부담하는 것이지 공공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등이 건축허가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때는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돈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민간만. 그 정도를 잠깐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안전영향평가를 함께 보십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하기 전에 건축허가하기 전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허가 전이죠.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허가권자로부터 위임받아 평가하는 곳으로서 실제 안전영향평가는 허가권자가 실시하게 됩니다. 1번 초고층 건축물 추천없습니다. 2번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의 건축물. 우리가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허가 파트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신고하고 건축 대손할 수 있죠. 여기 신고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기본형과 확장형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 기본형과 관련된 건축행위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바닥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이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확장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공장과 관련되어 오리 공장 기억나시고 관농자의 경우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건축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리 공장이라는 말 기억하시는 것과 관농자의 경우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는 것 잡아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제외한다.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 할지라도 기본형은 신고하고 건축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손과 관련되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손할 수 있는데 규모 큰 것은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 중에 건축 기술이 발달하여 수선, 6가지 수선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내력벽 기억나십니다. 기둥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주계단 수선하는 것, 신고 대상이었던 것 구분해 놓습니다. 절차와 관계된 사항으로 1착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1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다면 신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허가와 관련된 절차로서 허가권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시면서 예외적인 허가권자는 특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영향평가입니다. 여기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이고 16층 이상으로서 엔드 개념입니다. 동당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 서울에 지진 발생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강변역 옆에 테크노마트가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6개월 뒤에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그 테크노마트 건물 중간층에 헬스클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헬스클럽에 노래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 에어로빅을 하셨는데 그 당시 노래 파동과 건물 파동이 일치하여 크게 흔들렸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 빼러 가신 분들이 뭔 죄라고 그 당시에 낙인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길 서울 주변에는 예전에 농경지로 활용되었던 땅입니다. 이러한 곳에 큰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물 하중을 집안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건 이후 한강 주변에 대형 건물 들어서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 가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안전영향평가가 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제2롯데월드 만들기 전에 제정되었다고 하면 제2롯데월드를 우리가 아마 못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초고층 건축물 16층 이상으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고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되어서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를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가리 2번과 관련되어서는 시간 날 때 천천히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5. 설계. 이 설계 파트는 건축사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6번 착공신고에 관한 사안입니다. 건축허가 반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착공신고와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따로 마련했는데 숫자 3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시는 게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숫자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분들이 요즘 좀 없으시더라고요. 숫자 바꾸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죠. 출제위원이신 대학 교수님들께서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낼 수는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 정도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7번부터는 구체적인 건축공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입니다. 이쪽은 한 10년, 20년에 한번 시험에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택법에서는 감리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다룬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취지만 이해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한번 틀려달라고 그 문제만큼은 틀려달라고 출제하신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의상 틀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 만약 맞추고 했다고 하면 잘 찍어 맞추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공과 관계된 사항은 실제 공사 담당하는 자를 시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는 공사 감리, 설계 받거나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감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최근 일부 사항 개정되었지만 이 감리는 중개사와 관계된 업무가 아닙니다. 시험에 내게 되면 제발 틀리라고 그런 기원하는 점으로 출제위원께서 출제하신 파트이기 때문에 잘 찍어서 맞추는 쪽으로 방향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 사용 승인입니다. 이제 2단계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 착공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셨는데 허가받은 자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하고 허가권자는 3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3일은 건축주가 알 일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알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 관계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 착수 이후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예치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돈은 누구만 낸다? 민간만. 착공 신고 시에 예치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고 예치금 납부하게 되면 그 금액은 공사비의 1% 이상 그 정도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착공 이후 공사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 승인 받은 이후 개별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게 되고 그 대장을 이용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이후에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은 허가받은 대로 공사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절차이고 저 사용 승인 통과하게 되었을 때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 개념이면 충분합니다. 문제가 되는 지역적인 사항들 한두 개만 점검하십니다. 466페이지 찾으셨죠? 양가 1번 사용 승인 대상입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부터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공사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한 줄 밑에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 승인 받게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 승인 대상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사 현장의 현장 사무소가 되게 됩니다. 우리 주종관계 따지게 된다면 현장 사무소는 종에 해당되죠. 그래서 아파트 공사 완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게 되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 따로 받을 필요 없는 종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받은 경우 신청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사용 승인 처리 기간은 7일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허가받은 대로 공사 완료되었다면 합격한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서가 발급되게 되지만 불합격하면 재시공을 명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처리 기간은 7일이다. 이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3번 사용 승인 효과. 사용 승인 받은 이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물 대장 기재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사용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구청장에 알려 건축물 대장에 적게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는 행정청은 시군구입니다. 특강의 예외적인 허가권자로서 사용 승인했다 할지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접 대장 작성하는 것 아닙니다. 소재지 구청장 등에게 통지하고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축물 대장 기재와 관계되어 대장 작성한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3번 의제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은 나중에 시간 날 때 문제 풀면서 차분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3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1. 건축 지도원이 있는데 한 2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2.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촉탁입니다. 양가 1번 찾으셨죠. 특시 특도 또는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장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되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의 구조, 내력 등에 관한 정보 적어 보관해야 한다. 1번 사용 승인 내준 경우 사용 승인서 발급하게 되면 바로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대장 작성하고 비치 보관한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시군구청장이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등기촉탁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공시법 시간에 많이 공부하시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고 471페이지 건축물의 대지, 도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놓습니다. 이제 이 파트부터는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법상의 각종 규제,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게 됩니다. 안전한 건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건축되는 대지에 안전해야 되죠. 그리고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을 때 대지이고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면 맹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도로에 관한 제한과 대지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교재 순서에 따라 대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이 대지 안전은 토목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토목 기사 출신 교수님께서 시험을 출제하게 되면 이 파트를 꼭 내십니다. 요즘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2번 대지의 조경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줄쳐 놓습니다. 건축하는 건축주는 한 줄 밑에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지와 관계된 주요 쟁점되는 사항이 있다면 바로 조경입니다. 나무 심는 것이죠. 식목일날 나무 심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조경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는 대충 60평 이상이 되게 됩니다.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조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주는 조경업을 하시는 분입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보여주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경과 관련된 예외 규정만 함께 살펴놓습니다. 바로 양가로 2번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조경 조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업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녹간농자는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산이나 관악산, 북한산이라면 대표적인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나무 많기 때문에 따로 조경할 필요 없고 니은, 디귿 묶어놓습니다.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 작게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이것 규모 작은 공장이죠. 규모 작은 공장의 경우는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 산업단지의 공장. 국가산업단지의 공장이라면 공예 공장이 입지한 곳인데 이러한 곳에는 나무 심어봤자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나무 심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음,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염분 함유된 대지에 조경하게 되면 나무가 고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읍, 축사입니다. 소외양간이죠. 가끔 소들이 소목이 다 먹고 나면 나뭇잎 따먹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경이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 하는 비용 들게 되는데 소들에게 간식거리 제공하기 위해 나무, 축사 주변에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축사는 조경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시옷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의 존속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이 가설 건축물 철거할 때 나무 베어버리면 낭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형입니다. 연면적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소규모 물류시설은 조경 의무를 생략합니다. 가로 속에 주거적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거적 상업지역 각각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자주 조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공장과 물류시설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규모 작기 때문에 조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공장도 조경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물류시설의 경우에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은 조경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이러한 물류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물류시설이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미만이랄지라도 조경 대상입니다. 조경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적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의 경우는 조경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를 잠깐 정리해 주시는 게 이쪽이 되게 됩니다. 옥상 조경과 관련되어서는 이쪽은 거의 전문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조경기사 준비하실 때는 한번 봐주십시오. 3번 공개 공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건축 제한과 관련된 전체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조, 설비와 관련된 규제와 높이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한 중에 일부 특별한 건축물의 경우는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규제 완화 대상 중에 공개 공지에 관한 사항과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에 관한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공개공지는 대지와 관계된 사항으로 정리하는 것과 그리고 건축물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순서는 교재 편제에 따라 얘는 지금 대지와 관계된 사안으로 정리하시지만 크게는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양가 1번 함께 보십니다. 공개 공지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이 사용한다면 누구나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개 공지와 관련된 설치 대상을 살펴놓습니다. 나는 공개 공지 이용해 본 적이 있다? 여기 공개 공지는 백화점 등에 딸려 있는 소규모 휴게시설을 공개 공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린 부속 공원이 공개 공지인데 최근 서울시에서는 송현 등에 대한항공 땅을 매입하여 공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조성 금액 보셨습니까? 4천억 넘게 들더라고요. 토지 구입비만 4천억 넘는다고 하면 공원 만들고자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나라 돈으로 만드는 게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가 건축주가 공개 공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게 되면 좋은 일을 한 것이죠. 그러한 때는 규제를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개 공지를 법령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할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 장소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1번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파악해 놓습니다.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상업적, 준공업적, 그리고 시, 군, 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인정하거나 노후산업단 정비, 노후산업단 정비 가로해 놓습니다. 필요하다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은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면 공개 공지를 확보할 대상 지역은 주거 지역 중에 일반 주거 지역과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전부, 공업 지역 중에 준공업 지역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인데 우리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상공을 제외한 녹관 농자의 경우는 사는 사람 얼마 없죠.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에서 예산 들여 공개 공지를 만들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인데 그 앞글자 조합하면 일준상준이란 말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일준상준의 경우는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준상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인정하는 곳, 그리고 노후, 산업단지를 약칭하면 산단이라 표현합니다. 그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인데 여기 노후 산업단지는 우리 대장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부천에만 대장지구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에도 대장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판교라는 곳이 있다면 그 판교 바로 밑이 바로 대장지구입니다. 이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판교의 경우에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가늠하지 못했지만 이 판교 성공한 도시이거든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대장지구의 경우는 개발 사업하면 항상 이익 발생한다.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개발 이익을 시행자가 모두 챙기는 것은 좀 공익에 부합하는 것 아니죠. 성남시는 예전에 청계천 철교문 이주시키면서 조성된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 성남시를 만들면서 일자리와 한계된 산업단지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는 굴뚝공장으로서 몇십 년간 유지되었는데 지금 성남시 입장에서는 공해 공장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제1산업단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동의 산업단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 공원 개발하게 되면 돈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분양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공원 사업과 이익 많이 생길 대장지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곳에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이곳에 투입하게 되면 시행자가 어느 정도 적정한 이익 챙길 수 있겠죠.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하면 바로 노후산업단 정비하기 위한 곳으로서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할 대상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확보할 대상 지역은 일준, 상준이라는 말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번, 대상 건축물 찾았습니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가로 속에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가락시장이 대표적인데 이 가락시장 여름철에 방문하면 악취 심하거든요. 그래서 공개공지를 의무 설치할 대상 아닙니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래서 공개공지 확보 대상은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용도의 건축물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인데 우리 탤런트 안문숙 씨 기억나시죠? 그러면 종, 업, 운, 판문숙이란 말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판문숙이란 분이 회사 다니시는데 그 회사의 직책이 종업원이고 그 종업원 판문숙이란 말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처음 할 때는 종업원 판문숙이지만 시간 지나면 종업운 판문숙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 설치 방법, 설치 기준으로서 1번,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474페이지 설치 면적 찾으셨죠. 그래서 이런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 대지에 직접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대지 면적 10% 이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이 대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필로티 구조는 벽 없는 기둥으로서 일반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라고 하면 대지 아닌 건축물 내부에도 공개 공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놓으시고요. 그리고 3번 설치 효과로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면 두 줄 밑에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 건폐율 추천호수입니다. 용적률 추천호수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추천호수입니다. 다음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공개 공지 확보와 관련되어 법률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해놨는데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는 건폐율은 빼버리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용적률 1.2배 이하, 높이 제한 1.2배 이하. 우리 위임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공개 공지 확보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각각 1.2배 완화하는 것이지 용적률은 완화 규정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공개 공지 확보한데 건폐율을 1.2배 완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4번 공개 공지 관리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4번 대지안의 공지 등등 있는데 이쪽은 진짜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게 합리적이고 6. 대지 분할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문제 풀어가면서 주거적 60, 상업적, 공업적 150, 녹지적 200 이러한 내용들을 천천히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최근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정된 사항도 없기 때문에 대지 분할 제한은 그냥 60, 150, 200이라는 것 나중에 문제 풀면서 잠깐 정리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는 제2절 도로에 관한 사항들이 서술되는데 이 도로에 관한 사항은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